포피의 손을 잡아요. 포피의 귀를 기울여요. 마음을 열고 포피와 친구 되면 당신의 눈이 되어 세상을 보여드려요. 안녕하세요. 내 손을 잡아요. 진행의 권순철입니다. 요즘 스트레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중독들이 있지만 스트레스 중독이라니 정말 씁쓸한 현상이네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박동이 빨라지는데 이때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나옵니다. 아드레날린은 적당하면 활력을 주지만 너무 과하면 우리의 몸을 망가뜨리고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스트레스에 중독될 때까지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신나는 노래를 듣거나 맛있는 것을 먹거나 그냥 일을 손에서 놓고 빈둥거리거나 무엇이든 좋으니까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거나 싸워보세요. 지쳐가는 목요일입니다. 주먹 불끈 쥐고 함께 스트레스에 맞서 싸워볼까요? 4월 2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출발합니다. (4월 1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먼저 첫 코너 천상의 소리부터 듣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의 마지막 공연곡 실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프란츠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입니다. 황호성 리포터와 함께 천상의 소리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라디오 탐방기획 천상의 소리 황호성입니다. 내일을 꿈꾸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선 씨의 그 세 번째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김지선 씨의 마지막 공연곡 실황으로 들어보겠습니다. 현대음악에서 주로 쓰는 특수주법들이 많이 사용된 곡이라고 지선 씨가 소개했었죠. 프란츠 왁스만의 카르멘 환상곡 연주 들어보시고 박혜성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 하시죠. 오늘 지선의 드레스 코드는 이 마지막 곡을 위한 코드 같아요. 예, 그 비제 칼멘 오페라를 그 바이올린 곡으로 편곡한 판타지인데요. 바이올린이 가진 많은 그 수많은 기교들과 어떤 테크닉을 정말 축약해 놓은 그런 곡의 연주자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이 신나고요. 연주자 입장에서는 뭐 물론 뭐 신도 나지만 아주 죽을 맛인 그런 곡입니다. 그 최고의 난이도를 요구하는 곡이니까 그 자유분방한 칼멘의 정열과 그 오페라에 나온 여러 사건 사고들을 좀 이렇게 조금씩 축약해가지고 하나의 곡으로 잘 만든 왁스만이라는 독일계 미국 작곡가가 만든 겁니다. 뭐 또 사라사테가 만든 것도 유명한 버전이 있고 뭐 한데 오늘 왁스만의 버전으로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뭐 혹시 이 곡을 잘 모르시는 분들 다음 곡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성공적으로 끝난 김지선 씨의 바이올린 리사이트. 김지선 씨가 바이올리니스트로 성장하기까지 이분의 도움이 정말 중요했다고 합니다. 누굴까요? 예, 그분은 바로 지선 씨 어머니인데요. 강영미 씨입니다.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데요.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반갑습니다. 지선 씨 만나보면서 정말 훌륭하게 키우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그 시각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친구들도 저렇게 키우기는 쉽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도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사회 제도도 아직 덜 갖춰져 있고요. 또 주변에 편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하루하루 극복해야 될 일들이 많은 것 같은데 키우시면서 어떠셨나요? 그래도 지선이가 잘 해주고 지선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니까 지선이가 열심히 하니까 다른 거는 또 지선이 엄마로서 할 일은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예, 그래도 생각보다 사회에서도 그래도 요즘은 조금 배려가 좀 돼 있는 것 같고, 네, 그래서 지선이가 오늘 이렇게까지 독주회를 마치는 오늘 이 시간까지 너무 감사해요. 어머니 피부로 느끼시기에도 사회적인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아지고 있나요? 그렇죠. 처음에 지선이가 악기 시작할 때는 이제 점자 악보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그래도 복지관이나 이런 데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이제 의뢰를 하면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그래도 이제 점자 악보를 받을 수 있는 사회가 이런 제도가 돼 있으니까 네, 예전보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악보회가 나와서 그러는데 점역 악보라고 하나요? 직접 제작하신다고 들었는데요. 네, 지선이가 처음에 음악 시작할 때 악보를 읽지 않으면 일반 애들하고 따라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악보를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제가 음악을 전공하지 않다 보니까 진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목자 악보부터 조금 더 해석을 했어야 되고 그리고 점자 악보를 점자를 일단 다 판독을 하고 그리고 또 악보에 대한 또 기초적인 지식도 좀 갖춰야 되고 그래서 제가 혼자 점자 악보를 혼자 공부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지선이한테 도움을 주게 돼서 그 일을 하게 된 제 자신이 좀 지선이한테 요거는 정말 도움을 줬구나 싶습니다. 네. 네. 어머니 음악을 전공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다고 하셨죠. 네. 그러면 뭐 지선 씨가 배우는 입장에서의 어려움은 당연하겠고 어머니 역시도 하루하루가 도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렇죠. 제가 몰라서 정말 지선이한테 방해가 될 때도 있었어요. 교수님이 어떤 이제 레슨을 받고 오면 제 딸나 지선이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제가 지선이 눈이 돼야 되잖아요. 지선이가 눈으로 보지 못한 거는 내 눈으로 보고 지선이한테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돼서 이제 내 마음을 또 실어서 옮기면 이게 잘못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음악을 내가 좀 전공을 했다면 지선이한테 큰 도움을 줬겠는데 뭐 그런 거는 지금 생각해도 좀 미안해요. 지선이 혼자 공부를 하게 돼서. 네.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을 전공 안 하셨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그 열정이 더 남달랐을 수도 있죠. 그래서 또 지선 씨가 이 자리에 오는 데까지 그게 원동력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어머니. 많은 아이들이 피아노나 이런 것들은 많이 접하게 되는데 바이올린을 특별히 가르쳐야겠다, 접하게 해줘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계기가 있나요? 아니요, 처음부터 바이올린 아니었고요. 피아노였어요. 처음 이제 어쨌든 음악을 시작하면 기초적으로 피아노는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지선이가 혼자 피아노를 치면서 놀아서 이제 주위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두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피아노 학원을 찾아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모든 악기를 소리를 듣는 거죠. 소리를 듣고 피아노를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접하게 된 건 지선이가 손이 좀 작아요. 작은데 피아노는 아무래도 이게 전공하기까지는 뭐 그냥 어느 정도 하기까지는 괜찮지만 전공으로 가기까지는 어렵겠다. 그래서
얘는 귀가 좋으니까 손 안에서 놀 수 있는 악기를 이제 권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지선이도 바이올린에 관심이 많아졌고요. 그 이제 음악 학원에서 듣는 악기 소리에 대한 그게 바이올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제 지선이가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바이올린을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부터 피아노 하면서 이제 바이올린을 했었어요. 네. 네, 여기서 잠깐 옆에 함께 앉아 있는 지선 씨한테 마이크를 한번 돌려볼까 하는데요. 피아노 하다가 바이올린 좀 섭섭하지 않았어요? 피아노가 더 하고 싶었다든가 뭐 그런 마음 없었어요? 아니요, 그런 마음이 아예 없지는 않았어요. 제가 5살 때는 피아노를 굉장히 좋아하기는 했었어요. 그런데 학원에서 이제 바이올린 소리 들으니까 호기심이 피아노보다 막 더 이목을 끄는 그런 소리가 나니까 호기심이 막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올린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목도 아프고 힘들기는 했지만 음지법 배우고 활 쓰는 거 배우고 하면서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피아노를 까맣게 잊었었어요. 전상 바이올리니스트가 될 그 운명이었나 보다. 맞죠? 처음에는 근데 어릴 때는 그냥 놀았죠. 바이올린 가지고. 전공 이런 것보다도 그냥 장난감처럼 놀았죠. 근데 다 논다고 지선 씨처럼 되지는 않아요. 네. 자, 또 어머니가 그 음표만 점역 악보로 옮긴 게 아니라 마음속에 담아둔 말도 적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름에서 오선지 러브레터라고. 네. 기억해요? 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 있나요? 에뛰드 책에 보면은 뭐 노력한 만큼 성장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에뛰드 25번 뭐 악보 앞에다가 뭐 에뛰드에 대한 설명을 적어놓은 줄 알았더니만은 뭐 노력한 만큼 성장하니까 뭐 힘들어도 끝까지 버텨라 뭐 그러면서 적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얼마 전에 악보를 찾을 게 있어가지고 찾다가 봤어요. 그래서 그때가 그 에뛰드를 배울 때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인가 그랬는데 아주 지금 그 메시지를 보니까 좀 지금 저한테 하는 얘기 같더라고요. 그때는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조금 지금보다는 생각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든 것도 모르고 근데 지금도 힘들다는 건 아니고 그때보다 조금 생각이 많아졌다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를 딱 읽고 나서 엄마가 지금의 나한테 하는 미래의 나를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오선지 러브레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지선이가 그때 내가 점자 한글 배우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한글 하면서 글자도 많이 틀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엄마 이거 글자 틀렸거든 이렇게 많이 지적을 당했는데 요즘은 악보가 어려워지면서 러브레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악보만 하고 있어요. 네. 어머니 그러면 오늘 오랜만에 이제 지선 씨한테 라이브로 짧게 러브레터 한번 띄워보면 어떨까요? 지선아 좀 쑥스러운데 지선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고 오늘 또 많이 연주를 예쁘게 잘 했는데 사랑하고 건강하게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자, 지선 씨가 그러면 답변이 있어야죠? 엄마라는 존재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사랑한다는 말은 당연하고 앞으로도 더 이제 서로 사랑하면서 열심히 이제 도전도 앞으로도 도전할 게 더 많겠지만 그때마다 포기란 없다고 맨날 뭐
자칫하면 뭐 이상한 소리 하는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말고. 러브레터요. 아휴, 진짜 러브레터. 네, 알겠습니다. 지선 씨가 어머니 사랑한답니다. 네. 자, 연주뿐만이 아니고 어머니 모녀 사이에 오가는 정으로 저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두 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지선 씨의 최종 꿈을 묻겠습니다. 뭐 안정적으로 저의 부와 명예를 누리면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연주 활동 많이 다니는 꿈도 있지만 저의 꿈은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곳에서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음악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저희도 응원할게요.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악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고 싶다는 지선 씨. 지선 씨의 꿈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바라봅니다. 봄은 짧습니다. 해마다 더 짧아지죠. 마치 청춘이 영원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올해도 봄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봄은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쨌든 금방 가버릴 봄이지만 아껴서 누릴 만큼 누릴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천상의 소리와 함께하면 더 좋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까지 황호성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각장애인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비장애인 또는 시각장애인의 주변인들과 전화통화를 통해 그들의 생활을 엿보는 코너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울고 웃는 사연을 직접 들어보는 시간, 아무 주제나 좋습니다. 편하게 수다 떨어봅시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리따운 목소리의 주인공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지금 하상 시각장애인 복지관에서 네. 낭독 봉사하고 있는 정영경이라고 합니다. 정연 다 이응 받침이에요. 정영경 네. 여사 어떻게 불러야 됩니까? 저요 그냥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정영경 씨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낭독 봉사를 하신다고요. 네. 낭독 봉사가 어떤 건지 또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또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그 시각장애인 분들은 책을 보실 수가 없잖아요.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책을 대신 드리는 그런 봉사예요. 그렇군요. 네. 낭독 봉사는 어떤 계기로 하게 되셨어요? 제가 지금 결혼한 지 7년 됐는데요. 네? 결혼한 지 7년 됐는데요. 목소리가 결혼한 목소리가 아니신데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결혼하고 이제 아내와 엄마로만 살다 보니까 네. 어느 날 보니까 제가 없더라고요. 저의 인생이. 아하. 그래서 좀 무기력하고 우울했는데 그때 마침 주변에서 이 낭독 봉사를 오래 하고 있던 분이 추천을 해줘서 시작하게 됐고요. 네. 좀 나를 찾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거기에 또 내가 즐겁게 기꺼이 할 수 있는 일이 이 일인 것 같아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이고 일석이조네요. 시각장애인의 독서의 어려움을 덜어준 네. 역할 플러스 나를 네. 찾기 위해서. 네. 야, 이거 상당히 좋은 낭독 봉사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또 네. 의미를 또 찾으시고 여러 가지 또 그 이득을 또 얻으신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네, 제가 도움을 더 많이 받고 그래요. 네. 어떻게 낭독 봉사 하시면서 네. 나를 좀 찾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계속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 일상이 계속 반복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이제 제 자신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시간이 행복하고, 네, 저를 찾는 유일한 시간이죠. 낭독 봉사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1년 3개월 정도? 얼마 안 됐어요. 아이고, 얼마 안 되셨구나. 근데 네. 목소리가 말이죠. 네. 뭔가
저도 이제 방송을 이제 올해는 아니지만 한 9년 정도 했기 때문에 네, 오래 하셨네요. 목소리가 좀 잡혀 있으세요. 뭔가 톤이 그래요? 딱 잡혀 있으신데요. 뭐 어떤 일을 하셨어요 원래? 결혼 전에 저도 방송했었어요. 어느 방송을? 저 라디오로 뭐 리포터 하고요. 네. 네, 날씨 방송도 했었고. 그렇군요. 네. 기상캐스터요? 아니면 뭐 라디오에서? 라디오 기상캐스터. 라디오 기상캐스터 그리고 라디오 네. 리포터 하시다가 네. 결혼을 하셨군요. 네. 저도 라디오를 많이 들어서 이름이 좀 익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그러네요. 방송을 그만두시고 이제 결혼하신 모양이네요. 그죠? 결혼하면서 네,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야 되니까 그만두게 됐죠. 아이고, 사실 이렇게 방송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방송을 좀 그만두게 되면 좀 네. 아쉬움이 좀 많이 남는데 어떠셨어요? 네, 맞아요. 지금도 볼 때마다 내가 하면 더 잘할 것 같고. 농담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래요. 네. 나한테 기회가 잘 안 오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자, 네. 그래요. 낭독봉사 얘기로 좀 돌아가서 주로 네. 어떤 책을 좀 많이 읽으세요? 어떤 분야 뭐 책을 좀 읽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해서 여행기 하고요. 그리고 수필, 뭐 산문, 에세이 이런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낭독하기 좀 어려운 책이 있었나요? 지금 읽으셨던 책들 중에서? 그 여행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한 책이 아니었고 이제 해외를 여행한 책이었는데 뭐 지명이라든지 막 어렵죠. 발음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뭐 덕분에 발음 연습 많이 했어요. 스칸디나비아반도 뭐 이런 거 되게 어렵죠. 스칸디나비아 이거 되게 어려운데 뭐 그렇습니다. 최근에 낭독한 책은 어떤 책인가요? 최근에는 그 김혜자 씨라고 영화배우 네. 말고요. 네. 시인 김혜자 씨가 있는데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이상했다라는 책을 낭독했어요.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다 아름다웠다가 아니라 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이상했다. 한 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제목이 굉장히 자극적이고 제목이 섹시하다는 얘기 요새 많이 하거든요. 기사 보면 네. 제목이 상당히 섹시한데 대본에는 사실 내가 만난 사람은 모두 아름다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진짜요? 이분이 지금 나 그래 깜짝 놀랐어요. 내가 만난 사람이 이상했다라는 책이었군요. 네, 모두 다 이상했다. 모두 다. 어떤 책인가요? 내용이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면. 이거 산문집이에요. 그래서 그 김혜자 씨가 살아오면서 본인의 인생을 통해서 느낀 점들 쓴 책이에요. 그렇군요. 이상한 점들을 이제 총망라한 그런 뭐 재밌으셨을 것 같은데요. 재미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살아가면서 어떤 거에 좀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겠구나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감동도 받고. 그렇군요. 네. 자, 이 낭독봉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좀 안 들어볼 수가 없습니다. 낭독을 좀 부탁드려야 될 것 같네요. 네. 내가 만난 사람 모두 다 이상했다 이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 준비하셨나요? 네. 이거예요. 그거. 네. 네. 내가 만난 사람 모두 아름다운 게 아니었고 이상했던 그런 제목의 책. 자, 어떤 내용일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비록 아프고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그의 미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줘야 한다. 주변에서 몇 사람만 인정해주고 존중해줘도 그는 바로 일어나 걸어나갈지도 모른다. 그런데 부모조차도 그렇게 하기 쉽지 않고 세상 모든 제도와 구조와 인식은 쓸모없음으로 단죄하는 분위기다. 살다 보면 무엇인가 사로잡힐 때가 있다. 아픈 아이들이, 세상에 안 나가려는 청년들이 그렇다. 스스로는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아직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다. 그 사로잡힘 때문에 두루 관계를 맺지 못하고 화살표가 아직 밖으로는 향하지 못하더라도 지금은 그냥 밥만 먹어준대도 괜찮다. 목숨만 끊지 않는다면 언젠가 존재 본연의 몫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이고 잘 들었습니다. 정현경 씨의 목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또 편안하게 독서를 즐길 것 같은 느낌이 또 들었던 수다방이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편안하게
수다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조만간에 또 좋은 소식 좀 들고서 다시 한번 또 수다방에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다방은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 모두를 위해 열려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를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참여 가능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청취자분께는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수다도 떨고 선물도 받아가세요. 여러분은 지금 KTV 인터넷 라디오 내 손을 잡아요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시 KTV 홈페이지 ktv.go.kr/radio와 모바일 앱 팟빵으로 접속해 실시간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혹시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팟캐스트 서비스를 이용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손을 잡아야에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facebook.com/kbrktV로 메시지 주시거나 진행자인 저 권순철에게 개인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에 참여하신 분께는 소정의 문화상품권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들이 보고 싶은 다양한 영상 문화 콘텐츠들을 해설해드리는 영상 해설 시간입니다. KTV4P 채널에서는 매일 각각 다른 주제로 영상 해설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그림도 보고 살아요 시간입니다. 예술작품에 대한 해설과 역사 그리고 작품에 얽힌 다양한 이야기를 풍성하게 전해드립니다. 임성원 영상 해설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주일마다 새로운 그림을 찾아 여행을 떠나는 남자, 그림도 보고 살아요, 임성원입니다. 벌써 4월, 이 봄이 온 것 같은데요. 서울도 노란 개나리가 여기저기 흐드러지게 많이 폈고, 이 제주나 남쪽은 벚꽃도 벌써 3월 말부터 피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제가 서울은 언제쯤 필까 벚꽃이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다음 주 그림도 보고 살아요를 하는 날 바로 4월 9일이 개화 예상식이라고 나오더군요. 예상식이니까 더 빠를 수도 있고 늦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봄이 오면 개나리나 벚꽃 등등 산이나 들판에 꽃들이 만발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즘 같은 시기에 잘 어울리는 그런 작품으로 그림도 보고 살아요 작품을 선택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르네상스, 이탈리아 전성기 르네상스 시대와 바로크 양식의 작품들을 많이 해설해 드렸는데요. 이제 계절도 좀 따뜻하게 바뀌었으니까 그림도 보고 살아요도 변화를 주는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더 유명하고 친숙한 그림이 많은 서양 근대 미술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서양 근대 미술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대 미술은 19세기 산업혁명과 시민혁명 이후에 이 자본주의의 붕괴, 왕권의 붕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예술가들이 자신의 개성과 주관을 표현하기 시작했던 시기인데요. 그 덕분에 고전 미술에서 볼 수 없었던 다양한 회화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근대 미술의 대표적인 유파로는 고전파, 낭만파, 자연주의, 사실주의, 인상파, 신인상파, 후기 인상파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낭만주의는 이 상상적이고 이국적이면서 동시에 동적인 구도와 극적인 장면 연출, 그리고 아주 강력한 색채를 사용해서 자유로운 감정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또 자연 속의 신비와 생명, 또 자연의 위대함 등 빛과 대의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자연주의 유파, 그리고 자연에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표현하였으며 빈부의 격차 등 사회 고발적인 객관적 사실을 표현한 유파가 있는데 바로 사실주의 유파입니다. 그리고 사물의 고유색을 부정하고 이 빛에 의해서 변하는 순간적인 사물의 색채의 변화를 추구한 화파, 바로 인상주의가 있는데요.
인상주의 화가들은 그 야외로 나가서 빛에 의해서 변하는 순간적인 자연의 색채의 변화를 관찰해서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그래서 뭐 외광파라고도 한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인상파의 대표적인 작가는 그 많이 들어보신 마네, 모네, 피사로, 드가, 르누아르 등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마네는 인상주의의 창시자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은 풀밭 위의 식사, 이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풀밭 위의 식사나 피리 부는 소년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그 모네의 작품 중에 해돋이 인상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이 인상파를 그 명명하는 동기가 됐다고 하는 작품이라고 합니다. 모네는 빛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시간에 연작을 많이 그렸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제 빛의 변화에 대한 어떤 표현, 관찰 그런 것들을 많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연작을 많이 그렸겠죠. 네. 그리고 드가 같은 경우는 그 무희들의 순간적인 움직임을 즐겨서 그렸고요. 피사로는 그 전묘법을 통해서 색채를 표현했습니다. 르누아르는 화사한 색채와 인체의 풍만함, 즉 양감을 강조해서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모두 그 빛에 대한 표현을 하는 것은 같은 것 같은데 각자 그 본인만의 개성이 담겨 있는 어떤 표현 방법을 찾으려고 이렇게 많이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이후에는 신인상파가 등장했는데 신인상주의는 색채를 분석해서 보다 과학적인 이론과 함께 점을 찍어서 표현하는 점묘주의 그리고 분할주의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분할주의라고 하는 게 좀 생소하실 텐데 이 분할주의는 물감을 팔레트에서 이렇게 붓으로 혼합하지 않고 캔버스 위에 직접 찍어 발라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그림을 봤을 때 색깔들이 시각적으로 결합되어 보이게 하는 회화 기법인데요. 이런 작품은 그 눈의 망막상에서 혼합되어 보이는 병치 혼합. 네. 초등학교 미술 시간에 중학교 때도 아마 배우셨을 텐데 병치 혼합을 이용한 표현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후기 인상파가 탄생하게 됩니다. 후기 인상파는 앞서서 인상파가 생각했던 물체의 외부 색채와 빛에 대한 집착, 그리고 신인상파의 과학적 표현에 반발해서 나타나게 되는데요. 탈인상파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주관에 의한 개성과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기 시작한 화파인데요. 후기 인상파가 20세기 미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됐습니다. 대표적인 작가로는 세잔느, 고갱, 그리고 바로 오늘 해설해드릴 작품의 작가 빈센트 반 고흐가 있습니다. 네, 빈센트 반 고흐는 굉장히 유명하고 세계적인 작가죠. 참고로 후기 인상파 작가들을 살펴보면요, 먼저 세잔느는 눈으로 본 감각적인 세계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어떤 구성적인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대상의 표면 또 내부 골격의 입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점에 그 점에 착안해서 모든 자연 속의 대상을 원통과 원뿔, 원추 같은 그런 구조로 환원시켜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등장하는 입체파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고갱. 고갱은 상징주의적인 색채를 짙게 띤 인간의 그 생과 사, 영적인 것들을 표현하면서 인상주의를 벗어나서 작업을 했는데요. 순수한 인간과 자연을 융합하려고 타이티로 떠나서 회화의 독자적 언어인 형태와 선, 색채를 통해서 인간 내면의 세계를 표현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쵸. 고갱은 그리고 고흐와 함께 야수파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갱과 고흐 같은 경우는 아주 관계가 친밀하면서도 굉장히 좀 맞지 않는 관계였지만 두 사람의 어떤 에피소드들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빈센트 반 고흐, 오늘의 주인공이겠죠. 빈센트 반 고흐는
인간의 마음이 향하고 있는 위대하고 무한한 것에 대한 갈망과 정열적인 감정을 강하게 표출하는 작품들을 만들었습니다.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은 바로 별이 빛나는 밤, 자화상, 고흐의 방 등이 있고요. 바로 오늘 해설해 드리려고 하는 작품 해바라기, 해바라기도 있습니다. 해바라기 작품도 굉장히 유명하고 모작들도 많고 그림이나 벽에 장식된 작품들도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게 아마 이 고흐의 해바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그림, 해바라기인데요. 해바라기는 언제쯤 해설해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은 빈센트 반 고흐 작가 설명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1853년 3월 30일 네덜란드에서 태어났는데요. 목사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11년이 지난 1864년부터 이 고흐는 부모와 떨어져서 기숙학교에 다녔는데요. 너무나 가난해서 지독한 가난으로 15살 때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참 가난이 죄도 아닌데 예나 지금이나 한국이나 외국이나 좀 그렇습니다. 경제, 자본주의에 그렇겠죠. 그리고 1869년에 고흐는 숙부가 운영하는 화랑에서 판화를 복제해 판매하는 일을 시작했고 1873년 3월에는 숙부가 운영하던 헤이그의 그 화랑을 떠나서 런던 지점으로 발령을 받아서 영국에 머물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1875년부터는 파리 지점에서 일하게 됐고 런던의 신비주의에 빠져서 하던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결국 빈센트는 일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해고를 당하게 되고요. 영국에 있는 램스케이트로 건너가게 됩니다. 제가 이 고흐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흐는 그 화가보다는 사실 성직자의 길을 열망했던 사람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성경도 열심히 읽었겠죠. 그리고 설교 활동도 많이 했지만 신학대학에도 낙방하고 또 전도사 양성학교라는 곳에서도 고흐 당시는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이유로 6개월간만 평신도로서 전도 활동을 하는 것으로 허가해 주었다고 합니다. 종교 전도 활동도 무슨 허가를 받아야 했나 보죠. 아무튼 그런 본인이 하고 싶었고 걷고 싶었던 길을 걸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1880년 시리에 빠진 고흐는요. 그동안 해온 습작을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는 일이 자신을 구원하는 길이라 믿고 화가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천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후에 다시 미술 공부를 하려고 파리로 건너갔는데 이 드로잉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나 부족했던지라 5살 동생인 라파르트라는 미술학도에게 드로잉을 배우게 됐고 이후에 그 빈센트 고흐의 외사촌이자 헤이그파의 유명한 화가였던 안톤 모베의 화실에서 유화를 그리게 되면서 본격적인 미술 수업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흐는 자신의 특별하고 과도한 성격 그리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어떠한 비판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고요. 작은 충고에도 심각한 상처를 받게 됐어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천재성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그래서 그런 성격 때문에 일반인들에겐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행위들을 하게 되고요. 이러저러한 많은 이유들 때문에 반 고흐는 오랫동안 정신적인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고흐는 마침내 브뤼셀, 헤이그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노동자와 농민, 하층민들의 생활과 풍경을 많이 그렸다고 해요. 그러다가 1886년 동생 테오를 찾아서 파리로 왔는데 고흐가 그곳에서 인상파의 밝은 그림과 일본의 우키요의 판화를 접하게 됐고 렘브란트와 밀레풍의 어두운 화풍에서 완전히 반대로 밝은 화풍에 자신의 화풍을 바꾸게 되죠. 밝은 화풍으로. 그래서 정열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고흐는 이곳 파리라는 대도시의 생활에서 실증을 느끼게 되고요. 1882년 2월 보다 밝은 빛의 태양을 찾아서 프랑스 아를로로 이주하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의 인생에서 아를로로 이주한 뒤부터 죽을 때까지의 약 2년, 2년 반 동안은 그 반 고흐만이 할 수 있는 예술의 참다움을 표현하게 해준 곳이었고, 그런 기간이었고요. 그곳에서 밝은 태양에 감격하고 매료돼서 아르레 랑그루아 다리와 또 해바라기 같은 걸작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고흐는 그 새로운 예술촌 건설을 꿈꾸게 되는데요. 그래서 고갱과 베르나르에게 자기가 살고 있는 그곳으로 올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면서 또 편지도 주고받았지만 고갱과 성격 차이가 심해서 순조롭게 지내기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고흐는 정신병 발작도 일으키게 되고요. 고흐 하면 떠오르는 일화, 바로 고갱과 심하게 다툰 끝에 면도칼로 자신의 귀를 잘라버리게 되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게 되죠. 그리고 발작이 없었을 때 그동안의 공백을 메우기라도 하려는 듯이 또 그림만 열중했다고 합니다. 창작에 대한 고통도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고갱과의 갈등, 그런 것들이 본인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저런 생활을 하다가 너무나 지친 고흐는 파리 근교로 가게 됐고요. 한때 건강을 살짝 회복하고 발작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듯 했지만 결국은 37살이라는 젊디 젊은 나이에 다시 쇠약해져서 끝내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빈센트 반 고흐에 관해서는 다양한 책도 있고 참 자료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반 고흐와 고갱이 주고받았던 편지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도 많고 또 고흐의 작품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제로 나온 책들이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다면 직접 책을 통해서 접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일대기만 봐도 고흐의 짧은 인생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으면서 또 그의 예술 세계에 대한 고민이 깊었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오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를 해설해 드리기 위한 그 몸풀기 정도로만 서양 근대미술사 그리고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만 설명해 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냥 단순히 그림 하나를 해설하고 그냥 그런 그림이구나, 그렇게 생긴 그림이었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만 그 그림의 시대적 배경 그리고 역사의 흐름, 작가가 왜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또 숨겨진 이야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나서 이 그림도 보고 살아요의 그림 해설을 듣게 된다면 그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감동이나 재미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좀 욕심을 내서 설명을 좀 오래 해봤습니다. 아마 그림도 보고 살아요를 들어주시는 이유도 그런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무튼 아테네 학당에 이어서 반 고흐의 작품 해바라기도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해설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해바라기는 오늘 그림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못해드린 것 같아서 좀 죄송하고요. 다음 주에 오늘 설명해드린 내용 조금씩 떠올리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면 할수록 더 궁금해지고 할 이야기가 많은 그림도 보고 살아요. 다음 주에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원이었습니다. 4월 2일 목요일 내 손을 잡아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자, 내일은 포피 초대석이 준비되어 있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순철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